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타깝게도 뭐 시간 관계상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심도 깊게 논의는 현장에서 만나 뵀을 때 다른 공간에서 더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일단 개괄적으로 이걸 얼마나 이 후보자님들이 체계적으로 일단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 주실지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들의 몫인 거고요.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는 항시 열려져 있으니까 잘 듣고 그 정리된 내용을 잘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 다루더라도 어쨌든 후보자님들의 정확한 입장 정리가 일정 정도 좀 나오리라 보고요.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저희도 실무회의 속에서 참 이렇게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축산 관계자분들과 이렇게 모임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무회의 속에서 한번 모였었는데 굉장히 힘든 현실이고 저희가 참 한우라면 여기 계신 분들 한우 싫어하는 분은 없으리라 보는데 그 한우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이부두까지 전달되는지는 비록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과정은 제대로 좀 몰랐던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일단 질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업이 괴산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산업은 민원 발생 및 기업 유치 명목으로 규제와 단속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제 곡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을 더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규제와 단속이 아니라 더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상생하며 지역경제 성장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인도 민원 발생 최소화 및 개별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축산 정책에 대한 한번 일괄적인 내용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송인원 후보님께서 먼저 3분입니다. 2분 살펴에 한번 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산군의 그 축산업 비중이 농업 총 생산 대비 약 한 35%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경종 농업과 마찬가지로 해서 축산 분야도 코로나의 전쟁으로 지금 현재 축산 지자체뿐이 아니라 사료값이 지금 폭등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거에는 지금 현재는 한 30% 다 인상이 됐고 어떤 데는 또 40%까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그 축산에 대해서 지금 소화지 값은 좀 안정돼 가는 것 같은데 큰 소값은 아직 떨어지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을 축산 농가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 사실상은 제가 계산군을 곳곳을 다녀봤을 때 계산군에서 부가가치가 최고 높은 게 축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축산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기농 기촌분들이 두가가 와서 사는데 그 축사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서 거 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한장 몇 년 지나니까 냄새가 난다. 그럼 자기네가 축사 짓는 걸 알고서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고 또 아무리 우리가 농업이 앞으로는 미래 생명사고 안 합니까? 계산에 또 유기농 메카라고 그러는데 소똥 돼지똥 없이 계산에 땅을 살릴 수 있는지 유기농 메카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어요. 농업, 유기농, 친환경 다 좋습니다만은 첫째는 친환경이든지 유기농이든지 농사를 지려면은 첫째는 땅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살리려면 뭐 돼지똥, 소똥, 뭐 양계나 그런 거 없이는 땅을 살릴 수가 없고 거기다 또 뭐 화학비료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땅이 죽어서 사실상 유기농의 농업권이라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의 그 고충도 제가 압니다. 제가 만일에 군수가 됐으면 지난번에 그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저는 다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들이 학교 다닐 때 소 한 마리 두 마리 아버지 엄마가 키워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를 다 또 제재를 하고 냄새 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행정기관에서 낚시를 제거해주고 냄새 안 나게 해주고 그렇게 현대화 시설도 바꿔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축산 분야는 계산군에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만 하면은 집단화 시설 해가지고 하면은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이화여대에 대한 지나갔고요. 자, 두 번째로 이차영 본인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질문지에 다 나와 있고요. 가장 큰 힘든 부분이 축산화 퇴비사 신중축 시 이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 가결되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축사 퇴비사 신중축의 규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서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한을 하고 가급적이면 현지인의 축사 퇴비사 증개축에 관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좀 일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지역에 시축할 경우에 거주 세대가 전원 다 동의를 하면 거리 제한의 경우도 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할 때 그 시설비를 중앙지원에서 80%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20%는 자기 부담으로 하는데 그 20%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축산의 경우에는 후계농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농촌에 와서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고 정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축산 후계농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을 좀 쓰겠다. 그래서 청년 축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두어서 신중축할 때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주고 또 청년 축산인들이 향후에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빅데이터나 ICT 기반 스마트팜 시설을 시범적으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방법들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사료 생산 안정화를 위한 지원 또 이제 뭐랍니까 수분 조절제 같은 냄새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공급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을 좀 확대시켜서 축산 진흥을 시켜 나가고 소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공 판매 시설 이미 이제 우리가 한산림 축산 판매장의 지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축협이나 한우타운에서 인터넷 판매하는데 이제 일부 포장재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는 그리고 또 단지화 어렵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이미 확정된 곳이 이제 한 군데 연풍 신풍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물 상미전 지역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검토 대상으로 있는데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거의 효과를 가지고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런 지원책과 동시에 축산농가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축산단체 협의회가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두 문항까지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유튜브 생중계됐던 그 URL 주소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통로로든 인지하실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들 또한 그 운동원님들 또한 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돌려보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공식적인 사전 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은 유기농 산업 엑스포와 친환경 농업 정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저는 지금 괴산군 유기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굉장히 이 세 번째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요. 하나 질문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며칠 날 시작하는지 아시는 분? 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9월 30일 날 시작되고요. 올해 개최됩니다. 개최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조차 있었습니다. 9월 30일 날 개최되고요. 10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한
보름 이상 살짝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아직도 이 홍보 자체가 이런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조금 미진한 것 같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2015년도 또 엑스포랑 또 좀 틀리고 2022 산업 엑스포이기도 한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마무리 시점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쨌든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시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9, 10월 중 한 보름 이상 진행이 됩니다.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도 주관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산해서 진행되는 국제 행사이니만큼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텐데요.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2015년 대회 이후 괴산농업에서 유기농업이 과연 현저하게 업그레이드 발전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올해도 행사만 진행되고 유기농업과 농민들은 없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 농업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소비하는 소비자들과 다양한 계층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연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서 농민들의 지휘와 역할에 대한 과연 후보자님의 생각과 지역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이차영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엑스포 이후에 우리 유기농 친환경 인증 면적이 일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그 미선 7기 들어서 늘려서 작년도에 비중이 5.2%로 전국 평균 4.7%하고 역전이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시설, 기반 시설을 확대해서 자연내림 파크라든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유기농 농업연구소, 또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등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진행되고, 또 국제 교류를 훨씬 확실하게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유기농 계산의 이미지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에게 그 후속으로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국가 브랜드 유기농업 도시 부문에 10년 연속 대상을 이제 우리 계산군이 받았습니다. 이번 엑스포 때 우리 농민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업 조직들은 나름대로 참여합니다. 유기농 연합회, 한살림, 아이쿱, 흑살림, 풀무원 등이 각각의 역할들을 이렇게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이렇게 유기농 엑스포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개별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직거래 장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의견을 주시면 참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위와 더 협의를 해서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포가 끝나면 이것을 잘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역시 이제 친환경 인증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25년이면 목표치 한 10%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유기농업 공영관리제 이미 시작했는데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 지원 이거 더 확대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엑스포 이후의 사업으로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산형 유기농업 모델을 이참에 발굴하고 정립을 해서 어떻게 더 확산시켜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시를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정도의 마을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유기농 마을을 이제 앞으로 매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정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전 마을이 유기농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기농을 아니더라도 무제초제 마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고, 또 유기농하기에 적합한 시설,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원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으로 엑스포의 이후 성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윤호 의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2015년에서 이제 두 번째가 9월 30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개최됩니다.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사실상의 계산의 이제 브랜드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후속이
사실상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 엑스포를 했으면 관광인이 유기농 농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선 뭔가를 활성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엑스포만 끝나면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엑스포는 사실상 이게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게 군 단위에서 국제 행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건데 전 임각수 교수님께서 이걸 유치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더 동감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농업이 사실상 이제 제가 되게 보니까 지금까지의 그렇게 초창기에 유기농 했던 사람은 사실상은 희생자라고 봅니다. 왜 희생자냐면 유기농을 했지만은 제값을 못 받고 사실상 희생만 했어요. 근데 유기농을 해서 제값을만 받으면은 누가 하지 말아도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유기농을 하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스마트폰 농사 가지고 해야지 제일 낫지 않은가. 그게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계산군 관내에 비닐을 우리가 어디서 뽑아요? 속에서 뽑지 않습니까? 속에서 비닐을 만들어내는데 또 역발상으로 비닐을 해서 다시 속을 뽑아내는 데 우리 계산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1리터에 400원밖에 안 가요.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 근데 그 기름을 뗐을 때 하우스로 하면 하우스 500평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조금 더 잘 지면 1억 5천.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을 때 수입이 얼마냐? 다 빼고 연간 1억 원 벌 수가 있어요. 스마트팜으로다가 해서. 근데 완전히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군수가 된다면 시범적으로다가 한번 해보고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에서 부가가치가 높다. 그러면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해야죠. 그래서 군에서 전적으로다가 그래서 계산에 아주 유기농 메카다. 여러분들이 그 노지에 유기농 갖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봐서는 1,000원, 2,000원 더 받는데 그렇게 해갖고서는 유기농이 앞으로는 장기적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경관농이든지 관행농이든지 친환경농이든지 그보다는 가격이 월등해야지 너무 장래성이 있지. 이 가격 갖고는 유기농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산비를 줄이고 자재비를 줄이고 그래야 소득이 남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유기농이라서는 자기한테 소득이 안 되고 부가가치가 답변 감사합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드렸던 사전 질의 세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개괄적으로 좀 들은 다음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더 와닿을지 여기 계신 그 분들은 뭐 어쨌든 답변을 일단 들었으니까 머리에 각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인해 주시고요. 일단 세 가지 질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나 이것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미진한 그 세 가지 질의사항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장 질의를 이렇게 좀 하게 될 텐데요. 한 3문항에서 4문항, 뭐 좀 많았을 때 한 5문항까지 좀 받는 걸로 하고 답변은 후보자님들에게 1분씩 드릴 겁니다. 1분 30초씩 되겠습니까? 1분 30초씩. 한 문항당 예. 한 질문. 예, 현장 질의다. 뭐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또 답변하실 수 있는 질의가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질의는 없으리라 보고요. 여기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단체에 걸맞는 질의를 아마 해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수로서 마이크 준비됐나요? 스태프분들? 예. 아, 저쪽 맞습니다.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뭐 아시죠? 토론회 때 어느 동네 사는 누구입니다. 아니면 자기 단체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산군 농민의 부회장 맡고 있는 이용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 농업페이지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계산군에 가지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위원회가 39개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위원회 부분들은 10개 위원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농업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좀 모아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입법 예고를 좀 진행하고 있는 농업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양 후보님들의 그 농업페이지와 관련된
이 입장이 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답변은 송인환 후보님 먼저 좀 해주십시오. 농업회의소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과 견해. 네, 이용희 농민의 부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느냐면 농업인 관련 단체가 아까 39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거운동할 때 강음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쪽에는 뭐 자유방법대, 의용소방대, 농민단체 다 가면 그 사람이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계산군이 이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은 좀 통합을 해가지고 작은 거지만 강한 위원회가 좀 돼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감합니다.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차영 분께서 답변 주십시오. 예, 그 농업회의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정치권에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이게 만들어져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빨리 이걸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유사한 조직이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기업체가 있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상공회의소가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하는데, 우리 농촌의 경우에는 우리가 농가가 지금 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것이 바로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집합체를 만들어서 농업회의소를 만들면 공동이익을 같이 추구하고 또 공동으로 연구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 근거만 마련이 되면 우리 계산군도 빨리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어떻게 현장 질의는 오히려 준비하신 답변보다 다들 시간을 딱딱 맞춰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손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저기서 드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그리고 성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수에 사는 이지호입니다. 농민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괴산군에 사실 농업군이면서 상당히 노령화돼서 농촌 일손이 엄청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루는 사람은 없고 외국군을 제가 좀 쓰게 되는데, 사실 용역에서 상당한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급상승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남자가 14만원, 여자가 10만원을 줘야 노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노동력을 군에서 지금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조리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장려해서 인건비 상승을 좀 억제하고 모든 부식비 지원이든지 인건비 조그마한 보조가 되면은 농민들이 많은 그 혜택을 보면서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괴산군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차영 후보님이 먼저 하시게 될 텐데, 그 정리하셨죠? 일단 농촌 일손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 지자체에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절 근로자로서 이렇게 충분히 해결이 아직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충분히 해결되지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 숙소를 건립을 하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의 자매결연 지역이나 이런데 인력들, 그리고 우리 군 자체 유인력들을 풀 관리해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농가와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일자리 팀, 농촌 일자리 팀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력 소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농작업 대행, 이것도 이제 우리 청년 농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농작업을 대행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청년, 제일 먼저 유입시키는 문제와 정착시키는 문제,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유입할 때는 지원 정책을 해야 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을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보금자리 사업을 2단계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를 청년층에게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후보님 답변 주십시오. 지금 이제 계산에 이제 다 농축산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저분들 인건비 아까 우리 이재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13만 원 줘갖고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될 게 인건비라는데 제 보관은 5개국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1000명 정도를 수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읍면당 이동식 주택을 지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또 그네들의 왕복 항공료를 군에서 좀 지원해주고 또 쌀이 좀 많이 남으니까 부식비 좀 대주고 그네들이 지금 그 외국에서 받는 한 달에 봉급이 얼마냐면 20만 원밖에 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최저임금보다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금 비싸더라면 다른 데로 가요. 돈만 원만 준다라도. 근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외국하고 했을 때 확고하게 약속을 해가지고서 정부 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인력 수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유통은 누가 하느냐? 저는 군수가 되면 장사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농사짓도 제가 팔아 댕길 거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하셨지만 기농기촌은 사실상 병행해서 저는 인구 소멸적이지만 어떻게 이걸 늘리느냐? 기농기촌자는 일자리 창출을 줘야 돼요. 오면은 먹고 살기 있어야 되는데 오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또 받을 텐데요. 아까 손주셨던 먼저 아까 하셨기 때문에 단체 그리고 개인 성함 말씀드립니다. 축산인단체 서주원입니다. 농장 주위에 요즘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축산인들이 냄새 저감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한 전원주택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저희 제기하면은 저희 노력하는 부분에서 많이 난감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허가 시 주위에 농장이 있음을 고지한다거나 아니면 확인서를 받는 등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축산 현안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민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정작 또 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난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숨쉬고 있는 동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한 사항인데 참 축산 단체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느 분이든지 아마 군수님이 되시면 계속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짧지만 여기에서 어쨌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홍윤호 의원님 먼저 답변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한 번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 축사가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와서 주택을 짓고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하고도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알고 왔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까는 그걸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군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상의 그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뻔히 알면서도 와서 집을 짓고서 냄새 난다고 하는 건 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계산군 축산 정책이 싹 규제만 만들어놨어요. 규제만. 그걸 어떻게 현대화 시설을 해서 악취가 안 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리지 않을 마이도 없고, 또 한 가지 축산은 허가를 내주면서 퇴비장은 또 허가를 안 내줘. 그러면 그 퇴비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악취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어떻게 걸었느냐. 저 불증에 있는 퇴비 공장을 군에서 사들이려래요. 그럼 만일에 그 사람들이 비싸다 안 산다면 군에서 직접 질 겁니다. 그래서 여도 우리 생산된 뭐 소똥이나 개리똥이나 그걸 다 군에서 수거해서 유기농으로 다 활용해서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축산하는 사실상 저 축산 단체에서도 개인들도 사실상은 민원 그 해결에 있어서 조금 먼저 감소를 하고 그래도 좀 부지런히 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용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예,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어쨌든 우리 송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퇴비사 좀 즉하지 못하게 이제 규제만 돼 있다는데 이제 지난해에 그것을 축사 시설과 분리를 해서 그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축사가 있다는 것은 그 건축허가할 때 반드시 고지를 합니다. 하는데도 이제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나중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참 그 허가 요건을 갖추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하면 되지만 심의에서 좀 그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개별 건축물은 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고지하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걸 알려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축사 시설 주변에 차단님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냄새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까지 좀 받았고요. 네, 아까 또 질의하신다고 먼저 죄송합니다. 여기 저쪽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산군 유기농연합회 연풍면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병각입니다. 두 후보님께서 유기농 면적을 확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응해 나갈까, 즉 어떻게 유인을 하실 것인가. 제가 10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유기물 함량이 1.6%에서 올해 평균 4.5%까지 높였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뭔 얘기인가 하면 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즉 유기농 면적을 확대시키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유기농에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2년차 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단계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유기농 면적 확대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수도작 정도로 해서 면적 통계치는 늘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땅 살리기 하는데 1.6%에서 평균 4.5% 올리는데 10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후보님들께서 그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엑스포를 앞두고 이제 유기면적 확대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수도작 중심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래도 솔직히 어느 다른 시군도보다 여기가 어쨌든 밭장목으로 봤을 때, 밭 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유기면적 확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고 이 면적 확대만이 또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 이런 프로세스를 혹시라도 갖고 계신 건지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과 견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차영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 주십시오. 네, 유기농 면적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박병각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작이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중심이 돼서 최근에 좀 늘어났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 소비를 일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도입한 게 유기농 공영관리제인데 초기에 관행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했을 때 소득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일부 보전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인증을 도와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로를 군이 함께 개척하고 노력해주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이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대도시와 우리 지금 재작년에 이제 푸드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소비 채널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농가도 해야 되지만 또 소규모로 다 하는 귀촌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유기농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유기농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런 부분적인 지원책을 좀 더 해서 유기농을 좀 더.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현호 의원님. 제가 도청의 농정과에 근무할 때 강원도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강원도 가니까 산골 따릉인데 그때 유기농이 처음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쌀 한 가마에 그때 당시에 80만 원을 받더라고요. 80만 원이면 여기 한 20배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팔리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박병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유기농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고 확대할 거냐, 땅 살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농부들이 땅 살리기 위해서 내 돈 들여서 땅 살리는 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대적인 지원이 점점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사를 짓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판매를 하려면 군청, 군수가 뛰어야 됩니다. 특히나 생산되는 농산물을 진짜로다가 가격 경쟁이 있게 비싸게 받아줘야 되는 게 그게 의무아니에요. 농사만 잘 지면 뭐예요? 팔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천적으로다가 군에서 목숨을 걸고 직접 팔고 그래야지 계산이 유기농 메카로 자취한다고 좀 봅니다. 그게 답이라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의까지 이제 두 분 답변하셨고요. 아까 질의 이쪽 예. 여기 잠시만요. 저기 먼저 예. 그분 중에 먼저. 안녕하세요. 여기 생활개선의 군연합회 원종군입니다. 예, 저는 이 농민공익수당을 올부터 이제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는데 농가 단위로 50만 원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여성 농민들이 많고 계산은 개별 단위 지급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 주십시오. 공익수당에 관련된 입장입니다. 도조례에 의하면 농민수당이 도비 60%, 군비 40%에서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 이제 2020년도 9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우리 이차영 후보께서 공익수당을 120만 원을 주겠다고 우리
글자를 띄운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했는가?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딜이긴 딜해야 돼요. 딜이긴 딜해야 되는데 과연 도비 50%에다가 군비 40% 50만 원인데 나머지 70만 원을 과연 다 군비를 할 건가? 그만한 우리 계산군에 재정이 있는가? 우리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 재정 자료대가 충청도에서 꽂혀요. 2018년에는 그래도 꽂혀서 세 번째까지 가는데 지금 8%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공무원도 임금에도 못 주는데 이 농민 수당이라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포주시가 아닌가.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농민단체하고 협의할 겁니다. 간담회에서. 무조건 퍼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농민단체하고 이제 한번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 대학 도지사 후보한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도비 40% 군비 60%를 하자. 근데 그거는 아마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사영 의원님. 예, 그 농민공익수당 금년 50만 원 주는 거 우리 송 후보님이 도비 60% 군비 40%라는데 거꾸로입니다. 도비가 40%고 군비가 60%입니다. 5대5로 하자 그랬는데 도에서 그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또 우리 여성들이 소외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해서 또 개인별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은 여성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다 좀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 120만 원 했는데 이 도지사 후보가 공약한 걸 보면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20만 원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 충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수시로 줬었는데 우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래서 특정하게 이렇게 줬는데 이것을 필요하면 저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경제활력지원금으로 다 이렇게 내용을 한정시켜서 이렇게 주는 방안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5문항 받았고요. 지금 아까 3문항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예. 예. 저는 한국후계농업 개성분지부 회장 박종락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들 중에서는 전부 유기농 위주로만 말씀들을 하셨는데 계산군의 유기농이 5.4%예요. 나머지 94%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4%는 계산군을 떠나라는 겁니까? 계산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94%예요. 그럼 94%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근로자가 뭐 2번 들어오고 송 후보님은 1000명 가까이 유치를 하신다고 이채영 후보님께서는 기숙사를 건립을 해서 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이에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가 현장에서 바로 농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군에서 기숙사를 진다면 출퇴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퇴근 시키는 시간적 여유는 어떻게 하실 거며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차영 후보님 먼저 답변 주십시오. 관행농업 94% 여기를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친환경 유기농업군을 우리가 강조해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더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까지 관행농업 94%를 무시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외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것은 유지되고 또 보완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절 근로자 그런 문제는 그 출퇴근 문제, 즉시 투입해서 인력 활용이 가능하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그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씩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은 하면서 좀 보완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 공동 숙소를 한 군데다 짓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상시 모집이 되면 뭐 그 대기 중에 교육 과정을 뭐 며칠씩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도 뭐 그들을 계절 근로자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보완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송인원 의원님. 조금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94% 관행농업인데, 관행농업을 포기를 해보면 농사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근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관행농업과 앞으로는 경관농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한 계절 그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숙소를 할 거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각 읍면별에다가 이동식 주택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서 가까운 데로 이제 수비 빠르고, 군청에다가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별도로 관리하는 TF팀을 좀 구성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농사 짓는데 지금 인건비를 낮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소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저 관행농업에서 조금씩 이제 앞으로 이제 보고들끼는 경관농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고, 아까는 이제 유기농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니까 유기농에 대한 우리가 이제 답변을 드린 거고, 관행농을 포기를 하면 뭐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농사를 지금 짓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농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잘 지어주세요. 제가 바로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딱 아까 이제 세 분까지 딱 셌으니까 이제 세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이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 사이치연합회 회장 김성규입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농업인들이 괴산에 이제 정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후계동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저희 회원들만 해도 지금 최근 이제 100명 정도가 제적이 돼 있고요. 활동하는 친구들도 그 이외에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괴산군에서 저희 청년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1개소 딱 하는 개밖에 없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뭔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좀 자리 잡는 데도 어렵고 농사 짓는 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께 이제 앞으로 저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요청하는 바는 뭐 드론이나 뭐 스마트팜이나 저희 청년농업인들이 좀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 줘서 저희 청년들이 괴산에서 농사 지으면서 좀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원 의원님 먼저 답변 주십시오. 사야치연합 회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75년도 6년도에 사야치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이 괴산에는 저런 분들이 참 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나이가 농사짓는 분이 66세예요. 그런 이제 사회치 하시던 뭐 젊은 분들이 괴산 와서 정착을 하려면 사실상은 자기 돈 자본 갖고 젊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전에 이제 말로다가 영농 후계자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대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많이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이 한다면 다시 후계자를 더 양성해서 지원을 많이 해드려가지고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은 청년들이 와서 스마트폰 농사를 한번 배워가지고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공약에 들어갔지만 드론 전국 교육장을 유치를 해요. 앞으로는 드론 없이는 농약표의 뭐 조건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서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평당 30원씩 하는데 앞으로는 또 그게 싸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든지 정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많이 지원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차영 의원님. 네, 우리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보면 우리 기술센터나 여기서 지원하는 걸 제가 한번 그 파악을 해봤더니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지원 대상자가 너무 작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청년농부 사회치원들이 20명도 안 되는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걸 했던 것이 지금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더 늘려서 기존의 지원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 드론 지원 사업단 같은 거를 좀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가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작업 대행 뭐 이것도 드론 방제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좀 추가로 다 더해서 해나가고 스마트팜에 대한 것도 좀 더 늘릴 겁니다. 이제 그 유기농 엑스포 후속 사업으로 K 스마트 단지를 만드는 게 결국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와 공간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을 좀 아이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두 질의 남았습니다. 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먹거리연대 사무장 옹길식입니다. 그 개별 영농이 중요하고 계속 지원해야 되지만 그것뿐 아니라 농민 가공과 협동과 협업의 활성화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괴산군이 절임 배추나 삶은 옥수수, 냉동 옥수수 등등으로 가공 분야에서도 일찌감치 선두 분야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후속 그런 가공품들이 개발이 좀 미진하고요.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지만 그 계절적 가공이나 시제품 생산 용도의 매물은 아주 작은 시설입니다. 연중 공급 가능한 양산 시스템이 없으니까 가공품을 개발한 농민들이 시설 부족과 장비 부족, 뭐 햇섭이나 오폐수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떠신지, 또 괴산군에는 영농자원의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등이 꽤 있는데 이러한 협업과 협동의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지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정리되셨죠? 이번엔 이차영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가공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에 치중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공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냥 시험 내지는 시제품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저는 제2 가공지원센터 같은 걸 추가로 다 좀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옥수수의 경우에 동시에 일시에 많은 출하가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가공시설과 저장시설 이런 것들 확대 보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배추, 그 절임 배추 원료 공급단지 사업을 지금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약 한 29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공 산업, 그 농산물 가공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중점적인 그 관리와 지원책이 좀 필요하고 농민가구의 협동협업은 뭐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까 우리 이용희 부회장이 말씀하셨던 농업회의소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런 것이 거기서 많이 논의가 되고 그 협업 라인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윤선 후보님. 이번 공약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1호 공약이 농업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계산이 산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 국립 끝에 한 15만 평 규모의 농식품 가공단지를 지금 매기려고 해요. 인근에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이컵도 있고 한산림도 있지만 거긴 다 해원자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어떻게든지 가격 보장을 맞추려고 계산했다가 이제 농식품 회사를 유치할 겁니다. 지금 뭐 한 5개는 거의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만일에 1년 12달 이제 보장하게끔 부분에서 안 되면 농민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회사가 또 걱정이 적자가 나면 회사도 좀 지원해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다가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다른 첨단 산업이나 그런 건 안 하고 농식품 가공 공장만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거 계산권에서 다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목적이고 그렇게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돼야 여러분들이 농사 질 수 있듯이 예를 들면 토목벌을 보세요. 담배 같은 거는 가격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익으로다가 농식품 가공단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농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질문 받으려는데 한 분이 더 있어서 2질문 더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안녕하세요. 계산의 축산학원의 정헌입니다. 우리 두 후보님께서 집단화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90년대 6월 협상이 진행되면서 경종농업의 규모와 또 축산농가의 집단화 관련 얘기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계는 이미 계열화가 수년 안에 이루어졌지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기업들의 양돈농가에 대한 계열화 사업인데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될 것이 이제 한우 산업에 대한 계열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집단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장을 하시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또 단체장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업입니다. 이 집단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엄청난 규모의 메모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이 결국엔 또 지방자치의 비용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그런 많은 그 매물 있었을 때에 인근 시군에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되죠. 결국에는 그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 축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결국에는 매각을 하게 되면은 과연 농가들이 인근에서 살 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것은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으로. 결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단화 시설을 많이 해놓을수록 가장 웃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한우를 계열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찬반 의견을 아예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듣기에는 좋고 농가들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돈이 되니까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축산을 하고 농업을 하면서 축산을 이렇게 해서 영위할 수 있는 삶에 영위할 수 있는 정말 농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집단화 시설은 안 하시는 거지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20년, 30년 뒤에는 큰 회사에 계열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굉장히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제 항상 우려가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형화됐을 때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독점화될 수도 있고 커다란 자본이 밀려 들어왔을 때 폐해 같은 것들이 일단 농민 생산 농가로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지자체에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터전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후보님이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뭐 여러 가지 또 하실 얘기도 더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질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보고 간단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인원 후보님. 우리 정원저 도의원님께서 축산 집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장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서는 악취가 안 나는 게 하나 장점이 되겠고, 또 제가 구상했던 청와대 이제 하도 대지 농장이 많아서 옛날에 집단화를 공약을 했었는데, 제가 공약했던 공약은 층층별로 다 해가지고 집단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전국에서 와서 견학코스로 잘 매기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우리 정원 전 도의원께서 소독병이 발생했을 때 집단화 메모를 해야 된다. 병이 왔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중 3중을 하면은 오히려 단독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게 좋다? 여기서는 사실상 해답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개별 축사는 또 인근에 또 악취가 나니까 그것도 또 단점이고, 사실상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 건지 정확한 답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LG판 축사 이때가 하도 악취가 심해서 제가 군수가 되면 그걸 군에서 사드리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명품 아파트나 전원단지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결정하겠다. 감사합니다. 이차영 후보님. 예, 축사 집단화에 대한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계 부분에 그 대기업들 하림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계열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기업과 농가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우리 집집마다 가축을 소수로 다 이렇게 길렀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일종의 그것도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됐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득이 더 많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연풍 신풍의 한우 집단화하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한우 농가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간물 상미전의 경우에도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옮겨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부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부지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질병 발생을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첨단화시키고 좀 스마트화 시켜 나가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에 계열화시켜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한현홍 질의가 있다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죠. 한현홍 전직 회장 김미자입니다. 저는 교육 일정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항상 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동안기인 품목별 교육은 1월, 2월 이때 요럴 때 하는데 친환경 대학이나 유기농 대학이나 그리고 가공 이 부분은 한참 바쁠 시기인 농번기 때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걸 하면은 또 교육을 받으면 사실은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몇 번 빠지면은 수료가 안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참 바쁠 때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보통 1시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농한기인 초에 했으면 좋겠다고 센터에 많이 건의를 했지만, 센터에서 지금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원 충원을 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는 방법도 생각하고, 또 유기농 대학에서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차영 의원님 먼저 답변 주시는가요? 그 교육 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1, 2월에 모든 교육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을 봐서 앞으로 좀 조금 귀촌 위주의 이런 농업의 전업농이 아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은 농한기 쪽으로다가 좀 편성을 해 가고, 또 그 다음에 전업농 위주의 참여가 예상되는 것은 농한기 때 하는 걸로 좀 조정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가급적이면 한참 일할 시간을 제외한 조금 휴식 기간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일과 외에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조정을 좀 탄력적으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조정 방안을 좀 고민해보고 검토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미자 회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기순대를 자주 옵니다. 2시 교육이다 11시 교육이다 오면 한 번에 40명이라고 써놓는데 와서 보면 20명도 안 돼요. 사실은 그게 허다분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사실상 농한기 1월달 2월달에 맞아요. 그러면 여기 기술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부 강사도 초빙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 하는 게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교육시켜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셨지만은 한창 지금 오시면 때고 엄청 바쁜데, 교육은 일정이 있어서 문자가 가요. 월 몇시부터 교육한다고. 여기 와보면 반도 안 왔어요.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1, 2월에 부족하면 외부 강사라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저를 맞다고 보면 저가 동감합니다. 다 답변 주신 건가요? 정답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여기 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국민단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후보님들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은 일단 송인원 후보님 먼저 1분 내로 좀 마지막 다짐, 선거를 앞둔 마지막 다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한 20분을 주셔야 되는데 1분을 하려니까 그러네요. 자, 이제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돼서 14일 후면은 진짜 그동안 선거가 다 종료가 되는데, 제 1호 공약이 농업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개성군이 산다. 그 슬로건 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더 인건비 좀 낮춰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다른 기업에 줄 바에야 농민들한테 퍼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록 한 포야 요소가 28,000원. 끝났어요. 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종 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양반은 진짜 너무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산은 미래 상면 산업이 농업 승부를 좀 볼 겁니다. 기업 책임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생산한 가공식품, 농식품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 제가 팔아드리고 제가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계산농업인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또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농사를 지면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저 또한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자란 사람의 하나로서 농업의 중요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민선 7기 때 농업농촌 예산을 거의 2배 이상 늘려놨고 조직도 더 확대시켰고 순정농부 공동브랜드 같은 이런 것들을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농업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농업 발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자 천하시대문이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군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이 산업은 절대 소멸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각광받는 생명산업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오늘 일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진정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또한 노력하고 여기 후보자님 또한 노력해 주시라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도 제때 못하실 텐데 6월 1일 이후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군청 2층에서부터 직무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되는 어찌됐든 그날 이후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분 중에 한 분이 되실 텐데요. 이 두 분 마지막 선거 당일까지 힘내서 선거운동 하시고 힘내서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이제 직무를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짐을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산군 농업의 발전이 이 두 분과 더불어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농민단체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진중하게 자리를 맞이하고 지킬 수 있었던 건 우리들의 큰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후보자님들에게 힘찬 박수 드리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